전 세계가 숨을 삼켰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이지스함 4척이 동시에 움직이며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한 순간,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력 도발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죠. 한국은 침묵했고 미국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당했다고 말하던 그때, 바다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스위스 제네바, 한국이 단 한 번의 공개로 일본의 30년 조작을 무너뜨리며 세계 질서를 뒤집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일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소나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어던지다시피 하며 소리쳤어요. 뭐야? 어디서 난 신호야? 제이슨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출처불명입니다, 부함장님. 하지만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전술 화면에 4개의 붉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4척이었어요. 동서남북에서 독도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12해리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어요. 윌슨 대령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밀러, 이거 실화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독도를 포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빌어먹을! 그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뭐하고 있어? 저는 한국 해군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오전 8시였습니다. 저는 미 해군 잠수함 콜로라도 부함장이던 밀러예요. 38년을 살았고 그중 16년을 바다 아래에서 보냈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제 집이었고 소나는 제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잠수함장이었어요. 걸프전 때 페르시아만 해저에서 적 잠수함을 추적하던 분이었죠. 저는 아버지처럼 바다를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아는 바다와 전혀 다른 바다를 만나고 있었어요. 콜로라도는 동해 수심 400m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포위 작전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워싱턴에서는 이번 작전이 동북아 해양 질서를 뒤흔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이슨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아타고 함 동쪽 배치 완료, 묘코 함 북쪽 진입 중, 초카이 서쪽 도착, 마야 남쪽 대기. 저는 전술 화면을 응시했어요. 4척의 함정이 정확히 12해리 바깥에 배치됐고 레이더 범위는 완벽하게 겹쳤죠. 빈틈이 없었습니다. 윌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애들 제대로 준비했네. 저는 동의했어요. 치밀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시위가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죠. 레이더 커버리지, 함정 배치 간격, 엔진 출력 조절까지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독도 인근 해역은 조용했고 한국 함정은 울릉도 남쪽 30해리밖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국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다니요.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아타고 함 엔진은 패턴 변화 감지했습니다. 주파수 대역 이동 중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소나에서 흘러나오는 저주파 신호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 함정이 은밀 기동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였습니다. 제이슨이 덧붙였어요. 한국 쪽 반응은 여전히 없습니다. 윌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해군 수준이 이 정도였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겁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전략이 아예 없거나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요. 보통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함정은 조금씩 기동 패턴을 바꿉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편안했죠. 제이슨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묘코함 레이더 주사각도 변경됐습니다. 독도 정상부 집중 스캔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일본은 독도의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죠. 레이더 반사파 패턴을 분석하면 독도 바위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정밀 정보 수집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한국의 대응은 전무하다고요. 본부에서 답이 왔어요. 한국 측 동향 계속 주시하라. 필요시 직접 접촉 검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손 놓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소나실에서 미세한 신호가 잡혔어요. 제이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주파 간섭 패턴 감지됐습니다. 출처 불명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꼈어요. 파형을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었지만 자연 소음은 아니었죠. 인공 신호였습니다. 윌슨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것도 일본 것도 아닙니다. 제이슨이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신호 출처 추정 울릉도 남동쪽 해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엔 한국 함정이 없었거든요. 저는 전술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울릉도 남동쪽은 빈 바다였어요. 위성 사진에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신호는 분명히 거기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윌슨과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중 장비일까요? 제이슨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신호 강도 약하지만 지속적입니다. 패턴 분석 결과 음향 센서 네트워크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음향 센서망이라고요? 윌슨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깔아놨단 말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중 센서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정보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정보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지속적으로요. 윌슨이 말했습니다. 혹시 오래된 장비 아닐까요? 버려진 센서가 남아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호가 너무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일정해요. 이건 관리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제이슨이 추가 분석 결과를 올렸습니다. 신호 주파수 대역이 일본 함정 엔진음 범위와 겹칩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그 말은 즉 제이슨이 끝맺었습니다. 일본 함정을 추적하기 위한 센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적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도 몰랐던 방식으로요? 윌슨이 낮게 웃었어요. 한국 애들 생각보다 영리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술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함정 4척은 여전히 완벽한 포위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이슨이 또 보고했습니다. 아타고 함 엔진 출력 30% 증가했습니다. 속도 올리는 중입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42분이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입장 없음, 언론 브리핑도 없음, 내부 혼선 가능성 있음.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혼선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혼선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윌슨이 물었습니다. 밀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저는 손아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신호입니다. 누군가 듣고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윌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들어봅시다. 저는 헤드셋을 다시 썼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포위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포위당한 건 일본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걸요. 24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콜로라도 함장실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 진입했으나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이지스함 4척이 독도를 감싸고 있는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윌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밀러, 워싱턴에서 또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신실로 향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측 즉각 대응 촉구, 미국 입장 전달 요망. 저는 메시지를 읽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워싱턴은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소나실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함장님, 일본 함정들 위치 변화 없습니다. 완벽한 포위 유지 중이에요. 저는 전술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은 24시간 동안 단 한 척도 위치를 바꾸지 않았죠. 이건 장기전을 준비하는 태세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울릉도 남쪽 30해리 지점에 그대로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계산이 있는 걸까요? 윌슨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 폭발하고 있대. 야당은 정부 무능을 비난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더군.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요. 윌슨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기자회견도 안 열어. 이상하지 않나?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없고 공식 성명도 없었어요. 마치 계획된 침묵처럼요. 제이슨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부함장님, 그 신호 또 잡혔습니다. 울릉도 남동쪽 해역이요. 저는 소나실로 내려갔어요. 화면에는 어제와 동일한 저주파 신호가 흐르고 있었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신호 강도가 약간 강해졌어요. 뭔가 장비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꼈습니다. 신호를 직접 들었어요. 낮은 울림이었죠.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어요. 이 신호가 일본 함정을 추적할 수 있을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완벽하게 겹쳐요. 일본 엔진음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윌슨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 함정 위치를 다 알고 있다는 건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슨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왜 대응하지 않을까? 왜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을까? 왜 일본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술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타고 함의 레이더 주사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처음엔 독도만 스캔하더니 이제는 울릉도 쪽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소나실로 내려갔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부함장님 못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 신호 계속 잡히고 있나? 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네, 계속입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신호는 더 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패턴도 복잡해졌죠.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분석해봤어?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네, 해봤습니다. 신호 출처가 한 곳이 아니에요. 최소 12곳에서 동시에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2곳이라고요? 제이슨이 지도에 점을 찍었어요. 울릉도 주변 해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수중 센서망이었어요. 한국은 동해 전체에 귀를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장비가 아니었어요. 네트워크였죠. 12개의 센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일본 함정의 위치와 움직임을 삼각 측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런 걸 언제 만들었지?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죠. 뭔데? 그가 파형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함정 중에서 묘코함 엔진음이 이상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규칙적이어야 할 엔진음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엔진 과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냉각 시스템 문제거나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함정에 기술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엔진을 계속 돌리면 과열될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기다리는 이유였어요. 일본 함정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일본은 포위망을 유지하려면 계속 엔진을 돌려야 했고, 그럴수록 장비는 소모됐어요. 반면 한국 함정은 울릉도 남쪽에서 편안하게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 워싱턴에 보고해. 그가 멈칫했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센서망 정보 확인, 추가 분석 요망, 한국 측과 직접 접촉 금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워싱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부함장님, 한국 함정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한국 구축함 한 척이 울릉도에서 출항하고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는 건가요? 하지만 한국 함정은 독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일본 함정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죠. 윌슨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친구들? 제이슨이 추적했습니다. 한국 함정 속도 15노트, 독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일본이 독도를 포위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1시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초카이 함의 레이더가 갑자기 동쪽을 향했어요. 한국 함정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초카이 함 레이더 방향 전환, 한국 함정 추적 중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였어요. 한국은 일부러 일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 척을 동쪽으로 보내서 일본 레이더를 끌어당기는 거였죠. 윌슨이 감탄했습니다. 영리한데 일본 포위망에 구멍이 생기잖아.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초카이 함이 레이더를 동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서쪽 감시가 약해졌죠. 완벽하던 포위망에 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또 보고했습니다. 센서망 신호 강도 급증했습니다. 뭔가 데이터 전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신호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흘릴 때까지, 일본 함정이 지칠 때까지, 일본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모든 걸 수집하고 있었어요. 윌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한 게 아니었어요. 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 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해양법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일본이 공식 요청했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를 요구한다고요. 저는 미국 대표단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제가 동해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의장은 팔레데 나시옹 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긴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레만 호수가 보였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안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 법률 전문가, 언론까지요. 일본 대표단은 앞쪽 왼편에 앉아 있었어요. 15명쯤 됐죠.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놀랐어요. 고작 4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50대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70대 노인과 60대 군인, 그리고 젊은 장교였죠. 그들 앞에는 노트북 한 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한국 쪽을 다시 봤습니다. 여성이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군인은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들은 너무 침착해 보였습니다. 아니,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본 측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일본 수석 대표 이누이 준이 일어났어요. 그는 양복을 단정히 입은 40대 남성이었죠. 이누이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일본은 오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자료는 고문서였습니다. 1667년 에도 막부 시대 문서라고 했어요. 이누이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케시마, 즉 독도가 도토리번의 관할이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화면에 한자가 확대됐죠. 일본 측 전문가가 일어나 해석을 덧붙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본 자료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고문서, 지도, 행정 기록까지 빈틈이 없었죠. 이누이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보시죠. 여기서 독도는 한국 영토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화면에 영문 문서가 떠올랐어요. 밑줄 친 부분이 보였죠. 이누이가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약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50대 여성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고 노인은 눈을 감은 채였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누이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해저 지형 분석입니다. 독도는 오키 제도와 같은 해저 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일본 영토의 연장선이죠. 화면에 3차원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정말 독도와 오키 제도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자료는 압도적이었어요. 역사, 법률, 지리, 지질학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몇 년간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이누이가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 해역 감시 데이터입니다. 일본은 20년간 독도 주변을 과학적으로 관측해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표가 쏟아졌어요. 해류 데이터, 어족 자원 조사, 기상 관측 기록이었죠. 이누이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주변 환경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실효적 관리의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 있었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25개의 증거를 제시했어요. 고문서, 조약, 지도, 과학 데이터, 증인 진술까지요. 이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역사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진실은 굽힐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일본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의장이 한국 대표단을 받습니다. 한국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서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한국 외교부 국제법 국장이라고요. 이서현이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반박할까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요청드립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이서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자료들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상황을요. 이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건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서현이 대답했어요.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는 겁니다. 일본 측과 한국 측 모두요. 이누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20년간 독도를 관측했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관측하고 계시겠죠? 보여주시면 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70대 노인이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박영석 박사였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누이가 망설였어요. 그는 뒤를 돌아봤죠. 일본 대표단끼리 급히 협의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들은 노트북 한 대만 가져왔는데요. 설마 정말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누이가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일본은 동의합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이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젊은 한국 장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는 조상혁 중령이라고 했죠. 조 중령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건가요? 박영석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섰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건 한국의 통합해양 감시망입니다. 20년이 아니라 40년간 구축해온 시스템이죠.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조중령 시작하세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화면에는 동해 전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3차원 입체 지도였죠. 해수면, 해저, 공중까지 모든 층위가 보였어요. 박영석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실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동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독도 주변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함정 4척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어요. 아타고, 묘코, 초카이, 마야까지요. 위치, 속도, 방향까지 모두 나타나 있었죠.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아타고함은 지금 독도 동쪽 11.8 해리 지점에 있습니다. 속도는 4노트, 레이더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죠. 그가 다른 함정을 가리켰어요. 묘코함은 북쪽 12.3 해리, 엔진 출력은 60%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일본 대표단 얼굴이 굳어졌죠. 이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재생하는 거예요. 박영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그가 화면을 다시 조작했어요. 아타고 함 레이더 패턴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 아타고는 레이더 주사 각도를 바꾸고 있을 겁니다. 1분 뒤 일본 측 화면에도 같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급히 노트북을 켰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1분이 흘렀습니다. 일본 측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했어요. 저는 그들의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정말 한국 화면과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듣고 볼 뿐이죠. 그가 화면을 다시 확대했어요. 일본 함정의 미세한 엔진 떨림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그들은 정말로 바다를 읽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영석 박사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동해 전체가 회전하며 다른 각도를 보여줬죠. 저는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바다였죠. 조상혁 중령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 왼쪽에 데이터 창이 떴어요. 수온, 염분 농도, 해류 속도, 음향 전달 개수까지 실시간 수치가 흘러갔죠. 박영석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42개의 수중 센서와 16개의 부위, 그리고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박영석이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죠. 정보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옆자리 미국 대표를 봤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정보 당국도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요. 박영석이 계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함정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시간축을 뒤로 돌렸어요. 사흘 전 화면이 나타났죠. 일본 함정 4척이 각자 기지에서 출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은 빨리 감기됐습니다. 4척이 독도로 모여들었어요. 포위망을 구성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죠. 박영석이 멈췄습니다. 이게 5월 12일 오전 8시입니다. 일본이 포위를 완성한 시각이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타고 함 엔진음 주파수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박영석이 빨간 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시 43분에 엔진음 패턴이 변합니다. 은밀 기동 모드로 전환한 거죠. 그래프가 확대됐어요. 정말 파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전 중이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영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죠. 일본 측 감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누이가 조금 전 제시했던 자료였어요. 박영석이 두 화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오전 8시 43분 데이터가 없었어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이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박영석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분 늦게 포착했죠. 그가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8시 44분에야 일본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분 차이라고요? 박영석이 설명했어요. 실시간 감시라면 동시에 포착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늦었어요.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는 증거죠. 이누이가 반박했습니다. 일부는 오차 범위 아닙니까? 박영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음향 신호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너무 깁니다. 그가 계산식을 보여줬죠. 이 거리에서 음파 전달 시간은 최대 15초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석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일본 시스템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박영석이 조상혁을 봤어요. 조중령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죠. 일본 함정이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지금 묘코함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북동쪽으로요. 한국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화면에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었죠. 사람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45초 1분. 그때 일본 화면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묘코함 방향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분 6초 늦었습니다. 이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감시 시스템은 실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작동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일본 측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누이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본 기술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죠.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고 일본은 가짜였다고요. 박영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겼어요. 기술로, 진실로, 침착함으로요. 이누이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15명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서류 더미가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일본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급히 모여 있었어요. 수석 대표가 저를 불렀죠. 밀러, 이거 진짜야? 한국 시스템이 정말 실시간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센서망은 사흘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장, 우리 정보국은 뭐 했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옆에서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무너졌군요.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1분 만에 날아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1분 6초였죠. 20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일본 대표단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이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 준비되셨습니까? 이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우리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송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누이가 머뭇거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지난 20년간 일본이 제시한 독도 감시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겠군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누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어요.
박영석이 덧붙였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데이터로는 실효적 관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논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감시 능력이 없다면 관리 능력도 증명할 수 없었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일본을 향해 물었어요. 일본은 한국 시스템의 정확성을 인정하십니까? 이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한국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일본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자기들보다 앞선다고요.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으로 추가 검증을 해보시죠. 그가 조상혁에게 신호했어요. 조중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죠. 독도 주변 해역 수심 320m 지점이었습니다. 박영석이 설명했어요. 여기 미확인 물체가 있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이 표시됐죠. 길이 약 90m, 속도 6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크기와 속도라면 잠수함이었어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이죠. 이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박영석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음향 신호 분석 결과입니다. 엔진 주파수, 스크루 회전수, 선체 공명음까지 모두 소류급과 일치합니다. 회의장이 또 술렁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어요.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석이 계속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그가 시간축을 돌렸어요. 정말 잠수함이 기지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현재 독도로 접근 중입니다. 이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출항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저도 제 폰을 봤죠. CNN 앱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 오늘 오전 요코스카 출항 확인, 독도 방향 이동 중. 이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일본 정부가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잠수함을 보냈으면서 안 보냈다고 한 거죠. 의장이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일본 측, 이게 사실입니까? 이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의장이 되물었죠. 그럼 누가 명령한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뭔가 엉킨 거예요. 외교부는 모르는 작전을 군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제시했습니다. 해석은 여러분 몫이죠. 그가 화면을 끄려 했어요. 그때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한국 시스템을 다른 방법으로도 검증할 수 있을까요? 박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 프리기탐이 현재 동해에 있습니다. 그 함정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박영석이 조상혁을 봤습니다. 조중령이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이 확대됐죠. 독일 국기가 표시된 점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작센급 프리기탐 함부르크, 현재 위치 북위 37도 23분, 동경 131도 45분입니다. 독일 대표가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오차 0.2m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미국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손을 들었죠. 미국도 검증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커티스 윌버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석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미국 함정이 나타났어요. 정확한 좌표까지 표시됐죠. 미국 대표가 확인했습니다. 일치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진짜였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동해에 있는 모든 함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기술이라면 독도뿐 아니라 동해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석이 대답했어요.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 있을 뿐이죠. 의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결과 한국 지지 51%, 일본 지지 27%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박영석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서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들은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진실로 이긴 겁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이누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조용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붕괴였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 잠수함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있으십니까? 이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본국과 확인한 결과 작전상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선이라고요? 이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자국 군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누이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박영석이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잠수함이 여전히 화면에 있었어요. 독도로 조금씩 접근하고 있었죠.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 잠수함은 독도에서 23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속도는 6노트, 수심은 320m를 유지하고 있죠. 조상혁 중령이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엔진음 패턴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박영석이 설명했어요. 이 주파수 대역은 소류급 특유의 것입니다. 스털링 엔진이 만드는 저주파 신호죠. 그가 다른 그래프를 겹쳐 놓았습니다. 과거 기록된 소류급 음향 데이터였어요. 두 파형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수중 음향 분석이 이렇게 정밀할 수 있다니요. 박영석이 대답했어요. 40년간 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동해를 지나간 모든 잠수함 소리를 기록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40년이라고요? 한국은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바다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이누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음향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해요. 박영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추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조상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박영석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기장 센서 데이터입니다. 잠수함은 거대한 철덩어리죠. 지구 자기장을 왜곡시킵니다. 화면에는 미세한 자기장 변화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어요. 박영석이 계속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의 길이는 84m, 배수량은 2,900톤입니다. 이 크기의 철 구조물이 만드는 자기장 패턴은 독특하죠. 그가 과거 데이터를 겹쳤습니다. 또 일치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누이는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박영석을 바라봤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는 과학자였고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이 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CNN 추가 속보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화면에 새로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 잠수함 출항 사실 확인. 독도 인근 정찰 목적. 오전 8시 40분 요코스카 출항.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CNN이 일본 내부 소식통을 확보한 겁니다. 의장이 이누이를 봤습니다. 일본 측,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사실입니다. 잠수함이 출항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끝났어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을 출항 30분 후부터 추적했습니다. 그가 시간축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잠수함이 요코스카를 떠나 동해로 진입하는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박영석이 설명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대한해협 통과, 9시 55분 울릉도 남쪽 해역 진입, 11시 20분 독도 방향으로 침로 변경. 모든 움직임이 기록돼 있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영석이 대신 말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시간 추적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일본은 자기네 잠수함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죠. 박영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주변 해역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엔진 출력 30%, 스크루 회전수 분당 120회전, 선체 기울기 3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영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우리 영국 해군 소나 시스템과 동급이군요. 아니, 어쩌면 더 나을지도요. 박영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박영석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했죠. 의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 지지 63%, 일본 지지 19%,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의장님, 일본 대표단은 잠시 협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무너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요. 윌슨 대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밀러, 자네가 맞았어. 한국은 정말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이런 기술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해군도 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은 사올 수 있지만 40년은 못 사죠. 한국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잡을 수 없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시스템의 정확성을 전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어요. 박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보여주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스스로 증명됐죠. 회의가 끝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었어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고, 일본이 30년간 거짓말을 했다고, 그 어떤 문장도 오늘의 충격을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윌슨이었어요. 밀러, 지금 당장 TV 켜봐. NHK 채널. 저는 리모컨을 집었죠. 화면에는 NHK 뉴스 특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전 해상자위대 기술본부장 사토 하루키 씨가 나와 계십니다. 카메라가 70대 노인을 비췄죠. 그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토 하루키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 해군 기술의 산증인이었죠. 그가 왜 방송에 나온 걸까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사토 씨, 오늘 제네바 회의 결과를 보셨습니까?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토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독도 감시 데이터는 조작됐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사토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 감시 능력이 없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앵커가 놀라 물었죠. 그럼 그동안 제시한 데이터는요?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편집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훔쳐서 일본 것처럼 꾸몄다고요? 사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의 수중 센서망은 우수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가로채서 분석했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직접 수집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사토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방위성 고위층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직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사기였죠.
일본은 30년간 세계를 속여온 겁니다. 사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내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한국 센서망 신호를 어떻게 가로채고 편집했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앵커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카메라가 문서를 클로즈업했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보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국제적 스캔들이었어요. 사토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독도만이 아닙니다. 앵커가 되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사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마도 주변 해역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마도라고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해양 관측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데이터를 훔친 거였죠. 앵커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대마도 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70% 이상이 한국 출처입니다. 우리 독자 데이터는 30%도 안 됩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동북아 질서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었죠.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문제가 된다면 일본의 영토 주장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토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엔 국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제네바에서 한국의 진실을 봤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폭로하십니까? 사토가 눈을 감았어요. 한국 박영석 박사를 봤습니다. 그분은 40년간 묵묵히 진실을 쌓아왔죠. 저는 30년간 거짓을 쌓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토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경력을 망칠 걸 알면서도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토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훔친 건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신뢰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죠. 워싱턴, 런던, 베를린, 베이징에서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마도 재검토 필요. 일본 자료 전면 재조사. 윌슨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밀러, 이거 진짜 난리 났어. 국무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죠. 동북아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일면에는 일본 30년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마도 영유권 재검토 불가피를 실었죠. 르몽드는 한국 기술력 세계가 주목해야라고 썼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댓글란은 난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을 칭찬했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박영석 박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박영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죠. 밀러 부함장님 앉으세요.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사토 씨를 아셨습니까? 박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국제학회에서요. 그는 좋은 엔지니어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일본이 데이터를 훔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박영석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알았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박영석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나죠. 저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밀러 부함장님, 바다는 급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듣는 사람만이 바다의 진실을 알게 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웠습니다. 박영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죠.
그는 조용히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레만 호수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고요함 아래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 있었어요. 펜타곤 3층 회의실이었죠. 국방장관, NSC 보좌관, 국무부 차관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한국의 실효 지배 영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요. 저는 자료를 넘겼죠.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은 우리 추정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저는 대답했어요. 일본의 감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NHK 폭로 이후 우리 정보국이 재분석했는데 일본 해양 데이터의 60% 이상이 출처 불명이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NSC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일본 정보에 의존했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밀러 부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합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따져 물었어요. 그건 너무 급진적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진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고 일본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죠. 회의는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윌슨이 기다리고 있었죠. 잘했어, 밀러.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윌슨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사흘 뒤 백악관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TV로 지켜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죠.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네바 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은 독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또한 미국은 동북아 안보 전략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감시 체계를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길 기대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요? 국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모든 영유권 분쟁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면 국제사회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밤 저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거였어요. 박영석 박사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했죠. 해양 감시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를 초청한다고요. 저는 즉시 참석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박영석에게서 더 배우고 싶었어요. 기술뿐 아니라 철학도요. 2주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였어요. 세미나장에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박영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영석이 계속했어요. 바다를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들으십시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이 배운 교훈이었어요. 40년간 묵묵히 듣는 것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박영석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밀러 부함장님, 같이 좀 걸을까요? 저는 따라갔어요. 우리는 국방부 정원을 걸었습니다. 박영석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독도에 가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독도요? 박영석이 웃었어요. 한국 해군이 허락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보도록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헬기를 탔습니다. 동해를 가로질렀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독도가 보였습니다. 2개의 바위섬이었어요. 작지만 당당했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바위를 만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박영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곳을 지키려 하는지요? 박영석이 말했습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원칙이죠. 우리는 동쪽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박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부함장님, 강함은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기술적 우위만이 아니라 도덕적 품격이었죠.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이겨도 상대를 짓밟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다시 도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석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듣고 기록하고 진실을 보여주겠죠. 서두르지 않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에 집중하는 힘이었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바다를 읽을 줄 아는 나라였다. 강함은 기술로,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된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준 것은 명확하다고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밀러 부함장님, 안전한 귀국 바랍니다. 바다는 언제나 진실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평생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한국의 조용한 힘이 세계를 바꾼 순간을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